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시행된 고3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독서 판트 중에 첫 번째 글인 읽기에 따른 눈동자 움직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평가 제일 첫 쪽에 나오는 독서의 유형 중 독서 이론에 관한 글이죠. 글이 대부분 짧고 난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지문입니다. 이 글은 말 그대로 읽기에 따라서 눈동자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을 분석하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하는 글입니다. 모의평가에서 3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문단이 가장 길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눈동자 움직임을 크게 고정, 그리고 도약으로 나누어서 독자들이 글을 읽을 때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을 하고 그것에 따라 사고 과정을 추리해보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독자의 읽기 능력에 따라서 읽기 능력을 갖춘 독자가 같은 글을 반복해서 읽었을 때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3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는 첫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합시다. 글을 읽는 동안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이다. 주요 화제를 설명하고 있죠. 눈동자 움직임을 분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동자 움직임을 분석하는 건가 보다. 무엇할 때? 글을 읽을 때. 방금 이 내용은 모의평가 1번 문제의 정답에 제시되었죠? 1번의 정답이 옳은 선지, 글을 읽을 때 눈동자의 움직임은 독자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옳은 선지이자 정답이었어요. 바꾸어 말하면 이걸 반대로 이야기해서 틀린 선지로도 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겠죠? 독자의 사고 과정은 눈동자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틀린 내용이겠죠? 확실히 그 선후 관계를 인지하셔야 돼요. 눈동자 움직임을 보고 사고 과정을 추리하는 거지. 사고 과정이 눈동자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이 방법이겠죠. 이것은 사고 과정이 눈동자의 움직임에 반영된다고 보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당연히 이게 전제에 깔려 있어야 사람 눈동자를 보고 사고 과정을 밝히려 하겠죠. 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게 내 눈동자의 움직임에 반영이 되는구나. 이것을 바탕에 깔고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사고 과정이 눈동자 움직임에 반영되지 않으면 아예 이런 방법조차 나오지 않겠죠.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방법이 무엇인지, 이 방법의 전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봤어요. 두 번째 문단, 눈동자 움직임에 주목한 연구에 따르면 자, 이 방법에 주목한 연구 결과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볼 내용은 전부 이걸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사고 과정이 눈동자의 움직임에 반영이 되는구나. 자, 글을 읽을 때의 독자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단어,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중심으로 읽어요. 틀린 선지 어떻게 출제되기 좋죠? 자신이 익숙한 단어, 쉽다고 생각한 단어를 중심으로 읽는다라고 하면 틀린 선지겠죠? 글을 읽을 때 독자는 자, 두 가지 눈동자의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여기 노란 표시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정이고 하나는 도약입니다. 고정의 개념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눈동자를 단어에 멈추는 걸 고정이라고 하고요.
도약의 개념은 명시적으로 제시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고정을 보고 추론할 수는 있죠. 눈동자를 단어에 멈추지 않고 뛰어넘는 것, 그것을 도약이라고 하겠죠. 도약은 도약의 종류를 바로 언급하고 있어요. 도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바로 이동하는 짧은 도약과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단어 다음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한 칸 한 칸 이동하는 게 짧은 도약. 이 단어를 읽고 중간에 여러 단어를 건너뛰어서 멀리 있는 단어를 읽는 것이 바로 긴 도약입니다. 밑에 어차피 나오기는 할 건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글의 난이도가 높다, 어려운 단어가 많다 라고 하면 짧은 도약이 이루어질까요? 긴 도약이 이루어질까요? 어려운 단어가 많으면 당연히 짧은 도약이 이루어지겠죠. 이 하나하나의 단어가 너무 낯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긴 도약이 이루어지겠어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겠죠. 이게 뒤에 제시될 거예요. 방금 도약의 두 종류를 살펴봤어요.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정의의 설명 방법도 쓰였고 이렇게 구분의 설명 방법, 분류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죠. 여기에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쓰였기 때문에 그걸 묻는,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고정이 관찰될 때는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졌는데 도약이 관찰될 때는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떤 단어? 건너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대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고정되어야 한다. 눈동자가 단어에 고정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정이 관찰될 때는 이렇고 도약이 관찰될 때는 이렇고 대조의 설명 방식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할 이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눈동자의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일단 독자가 생각하는 단어의 중요도, 친숙함에 따라 네 가지 요인이 달라질 거예요. 친숙함은 익숙함, 생소함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자, 첫째, 눈동자의 고정 시간. 둘째, 눈동자의 고정 횟수. 셋째, 눈동자 도약의 길이. 넷째, 눈동자 도약의 방향. 이 네 가지는 계속 제시가 될 거기 때문에 확실히 정리해 두세요. 자, 일단 독자가 중요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때 고정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하고 생소하니까 계속 그 단어를 지켜보겠죠. 고정 시간은 깁니다. 이러한 단어는 독자가 글의 진행 방향대로 읽어가다가도 되돌아와서 다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정 횟수도 많아요. 여기 횟수. 이때 도약 한번 봅시다. 도약은 글의 진행 방향과 다르게 나타난다. 자, 도약은 건너뛰어서 읽는 건데 내가 이렇게 쭉 읽고 있다가 중요해, 생소한 단어야 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하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읽겠죠. 그래서 글의 진행 방향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도약의 방향. 자, 하나 남았죠? 도약의 길입니다. 중요한 단어나 생소한 단어가 연속될 때는 그 단어마다 눈동자가 멈춰야겠죠.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도약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방금 이렇게 중요하거나 생소한 단어를 읽을 때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봤어요. 이 밑에 글 없어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단어다, 생소한 단어다. 고정 시간은 길어지고요. 고정 횟수는 많아지고요. 도약의 길이는 짧아지고요. 도약의 방향은 글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이 자주 나타날 거예요. 지금 이 지문에는 중요하거나 생소한 단어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만약에 변형 문제가 출제된다면은 이 반대의 경우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즉 익숙하거나 생소하지 않은 쉬운 단어가 많은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볼까요? 쉬운 단어, 익숙한 단어가 많아요. 눈동자의 고정 시간은 짧아지겠죠. 고정 횟수는 적어지겠죠. 도약의 길이는 길어지겠죠. 도약의 방향은 읽기의 진행 방향과 같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쭉 읽어가면 되는 거죠. 굳이 다시 돌아와서 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 다음 문단 보도록 할게요.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은 독자의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은 독자의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서 변화한다. 눈동자 움직임은 그 독자가 읽는 글의 중요도, 생소함 이것에도 영향을 받지만 독자의 읽기 능력에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읽기 능력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이전과 같은 수준의 글을 읽거나 전에 읽었던 글들을 다시 읽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단어 하나하나마다 눈동자 고정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나는 읽기 능력이 발달했고 이 글은 이전에 읽었던 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전보다 고정 횟수가 적어지고 고정 시간은 줄어들고 그리고 도약은 짧은 도약보다 긴 도약이 자주 일어나겠죠. 쉬워요. 아는 글이니까 껑충껑충 뛰어넘는 거예요. 학습 경험과 독서 경험이 쌓이면서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도 늘어나고 아는 단어도 늘어나고 배경 지식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기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면서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독자의 읽기 능력이 달라지면 눈동자의 움직임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읽기 능력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구조에 대한 지식, 아는 단어, 배경 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중요한 단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때란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하는데 자, 이때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 자,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단어를 빨리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읽은 단어를 다시 확인하려는 도약 그리고 앞으로 읽을 단어를 먼저 탐색하는 도약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도약의 방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빈번하게 일어난다. 여기까지 글 마무리되고 있어요. 조금 쉬운 편이죠?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합시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바탕에 깔린 개념은 뭐라고요? 사고 과정이 눈동자 움직임에 반영이 되겠구나. 나 그럼 이거 연구해야지 하고 나온 게 이 방법입니다. 두 번째 문단, 독자는 무슨 단어를 중심으로 읽는다고요? 중요하다고 판단한 단어, 생소하다고 판단한 단어를 중심으로 읽어요. 쉬운 단어 아닙니다. 눈동자 움직임의 종류는 고정, 그리고 도약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고정이 이루어질 때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고 도약이 일어날 때 건너뛴 단어에서는 의미의 이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도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짧은 도약, 긴 도약. 쉬운 글을 읽을 때는 어느 도약이 사용된댔죠? 긴 도약이겠죠? 굳이 하나하나 좀 읽을 필요가 없겠죠. 껑충껑충 뛰면서 읽겠죠. 독자가 생각하는 단어의 중요도, 친숙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 네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는 고정, 두 가지는 도약이었어요. 하나는 고정 시간, 하나는 고정 횟수, 하나는 도약의 길이, 하나는 도약의 방향.
우리 지문에서는 어떤 경우 독자가 중요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읽을 때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어요. 자, 중요한 단어, 어려운 단어, 생소한 단어가 많으면 눈동자가 거기에 길게 고정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단어를 자주 들여다볼 거예요. 하나하나 읽어야 돼서 도약의 길이는 짧을 거고요. 이거 읽고 이해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읽고 해야 하니까 도약의 방향은 글의 진행 방향과 다르게 나타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문단에서는 독자의 읽기 능력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하나 더 살펴보죠. 눈동자 움직임은 독자의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서 변화하게 되죠. 읽기 능력이 발달한 독자가 예전에 읽었던 글을 똑같이 다시 읽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예전에 비해서 단어 하나하나에 눈동자를 오래 고정할 필요 없겠죠. 짧아질 거고요. 자주 들여다볼 필요가 없죠. 익숙하니까요. 적어질 거고요. 도약의 길이는 길어질 거고요.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이 왜 읽기 능력에 따라 달라질까? 두 가지가 있었죠. 학습 경험, 독서 경험이 쌓이면서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도 늘어나고 아는 단어도 늘어나고 배경 지식도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읽기 목적이 뭔지 확실히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빨리빨리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동자 움직임도 달라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파악하기 위해 문맥을 파악해야 되죠.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도약의 종류를 쓴다. 이미 읽은 단어를 다시 확인하기도 하고 읽을 단어를 먼저 탐색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 살펴봤어요. 그럼 문제 간단한 거 하나 풀어봅시다. 모의평가 변형 문제 1번 풀어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셔야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독자의 사고 과정은 눈동자의 움직임에 반영된다. 첫 번째 문단에 나왔었죠.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은 이걸 전제로 한다. 무엇을? 사고 과정이 눈동자의 움직임에 반영된다는 이 사실, 이게 1번에 나와 있죠. 2번, 배경 지식이 충분한 글을 읽으면 긴 도약이 자주 일어난다. 긴 도약과 짧은 도약이 있었죠. 그런데 내가 읽는 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충분해요. 나는 힌트가 많고 그 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럼 단어 하나하나에 멈출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긴 도약이 자주 일어날 거예요. 3번, 같은 글을 반복해서 읽으면 눈동자의 움직임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은 3번이죠. 독자의 읽기 능력이 발달했다고 보자. 그때 예전에 읽었던 글을 다시 읽을 때 눈동자 움직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고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같은 글을 반복해서 읽었을 때 눈동자의 움직임이 변화하지 않아요. 라고 설명한 3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4번, 단어에 대해 독자가 느끼는 중요도나 익숙함은 읽기 시 눈동자 움직임을 변화시킨다. 이것도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죠. 내가 읽는 단어가 중요하다, 익숙하다 라고 생각하면 고정 시간은 늘어났고 고정 횟수도 많아졌고 도약의 길이는 짧아졌고 도약의 방향도 글의 진행 방향과 반대로 진행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시키는 거죠. 5번, 독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빈도가 높을수록 고정 시간이 길 것이다. 맞는 말이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생소한 단어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을수록 그 단어의 눈을 오래 고정하고 있겠죠.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그래서 1번의 틀린 선지는 3번입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 풀어봤고요. 여기 모의평가 변형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변형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도 같이 출제되어 있으니까 지문 공부하신 후에 문제를 통해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지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지문 보도록 합시다. 다음 공부할 지문은 독서 중에 인문 분야죠. 아도르노의 예술관입니다. 같은 아도르노의 예술관을 소재로 가에서는 아도르노의 예술관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고 나글에서는 아도르노의 예술관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하면서 반박하고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지문을 같이 제시하면 당연히 두 지문의 연관성 혹은 공통성을 묻는 문제 당연히 출제되고요. 그리고 문제의 수가 가장 많죠. 이 지문에서는 특별히 난도 높은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서 오답률은 크게 높지 않았어요. 무난하게 푸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러면 두 가지 지문 중에 첫 번째 글, 가글부터 보도록 합시다. 가에서는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소개하는 글이에요. 아도르노는 일단 대중예술을 날카롭게 비판을 했고요.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예술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도르노가 대중예술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거 먼저 살펴봅시다.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도 상실했고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문장부터 대중예술을 어마어마하게 비판하고 있죠. 아도르노는 대중예술을 일단 싫어합니다. 왜? 자, 양산이란 말은 많이 만들어낸다 이거죠. 문화산업에 의해 많이 만들어지는 예술, 대중예술. 이 대중예술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이미 전락했대요. 대중예술은 상품이다. 더 이상 너는 예술이 아니다. 그래서 너는 예술의 본질도 이미 상실했고 예술이라면 당연히 드러내야 할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은 창작의 구성부터 시작해서 표현까지 전부 개성이 없어요.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이거는 첫 번째 문장에서 이미 언급된 거죠. 대중예술러는 예술이 아니야, 상품이야. 모든 게 표준화되어 있잖아. 개성은 없고 창작의 구성부터 표현까지 똑같아. 그는 대중예술의 규격성 때문에 그것을 감상하는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가 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대중예술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되겠죠. 그것을 감상하게 되면 개인의 감상 능력도 그 예술처럼 규격화, 표준화가 되는 거고 그럼 너, 나 다르지 않아요. 개성이 없어진다 라고 보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규격성 때문에.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끝까지 대중예술의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죠. 대중예술은 이미 그 자체도 상품으로 전락했는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상하는, 그것을 누리는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아도르노가 대중예술을 어떻게 보는지 잘 드러나죠. 특히 이 부분을 잘 봐두세요. 어느 부분이냐면 예술이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한다. 이 부분. 자, 공부하신 분들은 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세요 라고 하는지 지금 대답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나그네 글쓴이는 대중예술이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드러내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도르노의 이 관점과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하나의 가치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이라고 이야기했고요. 하나의 가치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단어의 개념을 설명하는 정의의 방식이 쓰이고 있죠. 자, 하나로 모이는 것, 동일성. 나 하나 안 할래. 난 내 특성을 유지할래. 하는 게 비동일성이죠. 이 둘 중에 아도르노가 긍정한 속성은 비동일성이었어요. 아도르노는 예술이라면 모름지기 자기만의 특성을 지녀야지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절대로 대중이 원하는 대로 생겨서는 안 돼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해야 하고요. 예술품은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야 예술이 비동일성을 지닐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쁜 것, 다듬어진 것, 누구나가 좋아할 만한 것, 그런 모습을 띄어서는 동일성으로 귀결되게 된다라는 거죠. 나만의 독특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추하고 불쾌한 예술품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예술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음악이 될 수도 있겠죠. 미술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에게 있어 예술은 뭐냐면요.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그것을 감상하는 감상자들에게 체험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게 바람직한 예술이에요. 자, 이때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이 뭐냐면 이 다음 문장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쨌든 하나로 통일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돼요.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이 바로 현대사회의 부조리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술작품은 이것을, 그 작품을 감상하는 감상자에게 체험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기괴하고 불쾌함을 줄 수 있는 모양, 형식이 없어야 되고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작품을 만들어내야 해요. 감상자는 이걸 감상하고 현대사회의 부조리가 이렇구나라는 걸 체험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작품의 예로 아도르노는 음악을 들고 있어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뛰어난 예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전위 예술 안에 쇤베르크의 음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위 예술은 그 자체로 동일화를 거부하고 저항이나 계몽 같은 것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근히 드러내고 있어요. 저항이나 계몽 운동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직접적인 표현은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이거 아도르노가 싫어하겠죠. 동일화를 싫어했잖아요. 이런 폭력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예술품이 대놓고 우리 저항합시다, 우리 일어납시다 라는 그런 의식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고 봅시다. 자, 이런 예술품은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고 하고 있구나, 폭력적인 의도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보고 아도르노는 좋게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쇤베르크의 음악은 불협 화음으로 가득 찼거든요. 흔히 음악이라 하면 듣기 좋고 마음에 안정을 주거나 감동을 주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는 음악이 좋은 음악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도르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엉망진창이에요. 듣기 싫은 음악이에요. 자, 이런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 이것을 좋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객들에게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한다는 거죠. 감상자들아 어떻니? 이게 바로 비동일성이야. 자, 현대사회의 부조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이니? 체험해봐 라는 거죠.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에요. 그래서 미학은, 예술에 대한 관점은 사회랑 뗄 수가 없어요. 예술은 작품에 깔려있는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사회의 부조리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고 봐요. 예술은 그 자체로 아름다워 아무런 의미가 없어도 존재 가치가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사회랑 연관시키는 거예요. 예술은 사회적 산물로 보고 있어요.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 이것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기괴하고 똑같지 않고 비동일성, 이것을 그 자체의 속성으로 여기는 전위예술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아도르노의 예술관 같이 공부했어요. 그럼 두 번째 글, 나글을 보도록 합시다. 나글은 아도르노의 미학을 비판하는 글이에요. 물론 첫 번째 문단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기도 하거든요.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마지막 부분에 예술과 사회의 관계 기억나시죠?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야 라고 보는 거.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서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 이게 아도르노의 관점이었죠? 예술품을 통해서 사회의 부조리를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아도르노의 예술관을 가지고 기존 예술을 비판하는 예를 들고 있어요. 가령, 자, 실제로 아도르노가 이렇게 비판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글쓴이가 생각하기에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세잔의 작품을 보면 이럴 거야 라는 거죠. 아마 아도르노가 세잔의 작품을 봤다면, 그만의 미학으로 읽었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떨어진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세잔의 작품 사과 그림 많이 보셨죠? 다시점으로 쓴 그림. 자, 이것을 보고 사회의 부조리를 알 수 있거나 그 그림이 특별히 비동일성을 지녔다거나, 아까 앞에 그래서 비동일성을 지녔다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해야 하고요.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세잔의 그림은 그런 그림이 아니죠. 아도르노는 아마 그런 그림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사회의 본질과 떨어진,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이야. 하지만 나글의 글쓴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인 인상, 세잔이 자기가 그릴 사과를 보고 어떤 감이 왔을 거예요. 그것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 그리고 기하학적인 형태, 이것으로 표현한 미메시스이다. 그게 바로 세잔의 작품이다 라는 거죠. 미메시스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죠. 미메시스는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세잔의 생각을 재현하는 것, 그려내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감각될 수 없는 걸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 이것을 미메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노을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다. 이것도 미메시스죠. 그 노을을 보고 든 감정, 이런 것들은 감각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그림으로 그렸다면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한 거니까요. 여러분은 미메시스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를 그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그림에는요,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참 모습이 들어있어요. 이 참 모습이 뭔지 자세히 설명하거든요. 세잔은 자연의 생명력을 그림에 표현한 거고요. 그 자연에 얽힌 농부의 삶을 표현한 거고요. 세잔은 그것을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표현한 거예요. 단순히 사과를 그린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한 이 견해는 누구의 견해입니까? 나글의 글쓴이의 견해입니다.
아까 아도르노는 이 사과 그림을 보고 저거는 진정한 예술 작품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쓴이는 이것도 예술 작품이야. 충분히 아름다워. 왜? 예술가의 사유를, 예술가의 관념을 표현한 거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도르노의 예술관을 비판할 거예요.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 이것이 세상의 부조리라고 우리 살펴봤었죠. 이 세상의 부조리를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술이 해야 할 일이야 라고 앞에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글쓴이는 이것을 비판할 거예요. 방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아도르노의 견해는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 딱 그것 하나에 국한시켰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술을 마치 이것인 것처럼 느끼게 했어요. 감각적인 대상인 형태 그 자체. 우리 조각품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러한 이상하게 생긴 조각품이 있어요. 자, 이 형태 자체의 비정형성, 기괴하고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형태 기억나시죠? 이것에 대한 체험, 이게 바로 미적 체험이구나 라고 느끼게 그렇게 한정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도르노의 견해는 이렇게 만들었다. 감각적인 대상의 형태 이 자체가 비정형적이네. 자, 이것을 체험하는 데 머물게 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글의 글쓴이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결국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이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주관의 재현, 미메시스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술가의 사유, 예술가의 관념, 예술가의 주관을 예술작품에 표현해 놨겠죠. 그런데 아도르노는 이런 주관을 중요하게 보지 않아서 이 주관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 예술작품에는 예술가의 어떤 마음, 예술가의 의도가 들어있을 건데 아도르노 당시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이 비정형성 자체에만 초점을 두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비판해 볼까요?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예술의 영역을 축소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글의 이 부분이랑 연관됩니다. 아도르노는 전위예술이 최고의 예술이다. 바로 예술은 이런 전위예술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도르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아도르노 동일화 안 좋아했던 거 알고 계시죠? 비동일성을 추구했어요. 똑같은 거 싫어요. 근데 자기는 동일화가 안 된다고 뭐라고 해놓고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예술 이거 하나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는 건 뭐니? 라는 거죠. 아도르노 당신이 지금 주장하는 건 예술의 동일화를 주장하는 거 아니니? 라고 비판하는 거죠. 비동일성을 추구한다면 이 예술도 멋있고 저 예술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인정해줘야 되는데 아도르노는 그게 아니라 전위예술이 최고야 라고 마치 예술을 하나로 모으는 듯한 동일화시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죠. 이 글의 글쓴이는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한다. 이것에 대해서 베냐민이라는 사람의 견해를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찍혀서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없는 사진, 이것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렇게 예술의 종류가 다양할 수 있어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도르노 당신이 말하는 전위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앞에 아도르노는 첫 번째 문단에서 대중예술을 상당히 안 좋게 봤죠. 대중예술은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꽁꽁 감추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그네 글쓴이는 그게 아니야. 자, 대중음악,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잖아. 그런 대중예술의 기능처럼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어 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도르노의 예술관 봤고요.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모의평가 변형 문제 2번 풀어볼 거예요. 지문이랑 같이 보려고 메모장으로 옮겨왔거든요.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셔야 됩니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이니까 여기 가에 등장하겠죠.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일으키는 온상지이다. 언뜻 보면 맞는 선지 같죠? 꼼꼼하게 확인하셔야죠.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 대중예술 때문에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2번. 문화산업의 이윤 극대화에 의해 완벽한 예술품처럼 대접받고 있다. 문화산업에 의해 양산됐다. 문화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그리고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했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렇기 때문에 대중예술이 완벽한 예술품처럼 대접받고 있다라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죠. 3번. 대중들이 예술을 쉽게 감상할 수 있는 규격화된 틀을 제공하였다. 규격화라는 비슷한 말은 여기 나오죠. 그런데 이건 좋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니죠. 대중예술이 규격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감상 능력이 표준화되고 개성이 없어졌어 라고 말하고 있을 뿐 대중들이 쉽게 감상할 수 있게 규격화된 틀을 제공한 게 아니죠. 4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교환 가치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는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나오죠. 대중예술은 정체성을 상품으로 전락시켰어. 정체성이 상품이 됐다. 상품은 교환 가치죠. 그래서 개인의 정체성을 교환 가치로 인식하게 했다는 말은 적절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5번. 개인의 감상 능력과 관계없이 예술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을 만들었다. 표준화라는 말도 여기 살짝 등장하는데 이건 역시 좋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니죠. 예술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을 만든 게 아니라 대중예술의 규격성 때문에 감상 능력이 표준화되었다라는 거죠. 5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 이렇게 모의평가 변형 문제 출제되어 있고요. 여기 이 지문에서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는 여기 변형 문제 이 부분, 왜 새 작품을 본 학생의 감상, 이것에 대해서 아도르노와 나의 글쓴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문제가 오답률이 가장 높았거든요. 그리고 단어 바꿔 쓰는 문제도 있었고요. 모의평가 변형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도 출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서술형 문제도 출제되어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지문 아도르노의 예술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독서 다음 지문 보도록 합시다. 다음 지문은 사회 분야입니다. 무상처분 행위에 따른 유류분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 상속에 관한 지문이죠. 비문학 많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속에 관한 비문학 지문은 종종 등장해요. 특히 이 유류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바탕에 깔려 있으면 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류분권에 관해서 처음 접한 학생들이라면 이 지문 공부하면서 이 내용 확실히 머리에 넣어 두시고 다음에 혹시 이와 비슷한 소재가 나왔을 때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문에서는 그냥 유류분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처분 행위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 유류분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다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상속권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상속 비율이 이러한데 그 상속 중에 최소한을 보장하는 것이 유류분이고 몇 분의 몇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문은 상속권을 뚝 떼놓고 유류분권에 집중을 했고요. 그 유류분권 중에서도 이 행위에 따른 유류분권이라고 좀 다르게 접근한 지문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무상처분 행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처분 행위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공짜로 내 재산을 남에게 줘버리는 행위죠. 자유예요. 그건 자유인데 문제는 이렇게 공짜로 남에게 재산을 준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문제죠.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의 재산을 받을 상속인들이 있죠. 이 상속인이 생각하기에 원래라면 내가 이만큼을 오롯이 받을 수 있는데 피상속인이 이거의 절반을 뚝 떼서 딴 사람을 줘버렸어요. 그러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 빨간 부분 재산도 내 재산인데 원래 내가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네가 갖고 간 것 중에 일부분 내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의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유류분권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걸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유류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요. 물론 무상처분 행위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럼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느냐. 만약에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느냐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단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무상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일 때 어떻게 돌아오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무상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예전에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보다 변동이 됐어요. 그때는 1억 원 가치가 있는데 지금은 2억 원의 가치다. 자, 이렇게 되면 얼마를 돌려줘야 되느냐? 이런 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단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누구나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행위, 그것이 무상처분 행위입니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것,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전개 방식 정의 쓰였습니다. 공짜로 남에게 재산을 주는 것, 이것이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 자기 재산을 준 사람을 무상처분자라고 하고요. 무상처분자에게 재산을 받은 사람을 무상취득자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상처분 행위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습니다. 무상처분자가 무상취득자에게 1억 원을 내 마음대로 내 돈이니까 무상으로 줬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이 무상처분자가 사망했을 때, 그리고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되었으면 이 과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요, 이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거든요. 자,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가 되고 그의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나올 개념이기 때문에 확실히 정리해 주셔야 될 게 유류분입니다. 상속 재산 가운데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 부분,
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 그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그리고 이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권이고요. 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뒤에 자를 붙여서 유류분권자라고 합니다. 뒤에 한 번 더 나올 테지만은 이 개념을 확실히 인지하기 위해서 하나만 예로 들까요? 자, 여기 피상속인이 있고요. 여기 상속인이 하나라고 봅시다. 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예요.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고 1억 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1억 원을 자식에게 주지 않고 다른 데다가 몽땅 기부를 해버렸어요. 이때 이 자식은 자식으로서 상속인으로서 내 최소한의 몫을 줘 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 최소한의 몫이 바로 유류분이고요. 피상속인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이 상속액의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피상속인이 자식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1억 원을 누군가에게 양도했다 하더라도 이 상속인이 법률적으로 유류분권을 행사하면 1억 원의 2분의 1인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권리, 그게 바로 유류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단 넘어갈게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에서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이 뒷부분에 읽은 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거든요.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제가 아까 1억 원으로 예로 든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중에 법으로 보장된 부분, 자녀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유류분이고요. 지금 우리는 유류분 중에서 무상처분 행위와 같이 보고 있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재산을 주었던 그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예로 들까요? 피상속인의 전 재산이 1억이었는데 그 중에 한 7천만 원 정도를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줬어요. 무상 처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 3천만 원 정도는 자기 자식에게 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때 유류분은 얼마일까요? 아까 자녀가 가져갔다고 가정을 했었죠? 자녀는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피상속인이 7천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도 무상처분 행위가 있었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이 행위가 애초에 없었다고 가정을 하고 오롯한 금액 1억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인의 유류분은 아직도 5천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죠? 분명히 피상속인은 이 7천만 원을 남에게 무상 처분해버렸는데 왜 유류분은 이 1억 원에서 오롯이 2분의 1을 주려고 할까요?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라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됐다. 이건 앞에서 언급했죠.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이것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 여기에다가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해서 산정을 합니다. 아까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얼마를 가지고 있었죠? 7천만 원을 딴 사람에게 줘버렸다고 했으니까 3천만 원밖에 없었겠죠?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가 7천만 원이었어요. 이 두 개를 더해서 1억, 이 1억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류분이라는 건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누구를 위한? 상속인들을 위한,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분만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 여기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 이것을 뺀 값이 바로 유류분 부족액입니다. 아까 1억 다시 예로 들어볼까요? 1억 많이 적네요. 자, 피상속인이 원래 남길 수 있었던 금액이 1억인데 7천만 원을 남에게 공짜로 줘버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천만 원은 원래대로 자식이 가졌어요. 지금 자식이 갖고 있는 돈은 3천만 원이고 남에게 건너간 돈은 7천만 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류분이 얼만지 물어볼게요. 아까 자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상속액의 2분의 1이었어요. 그럼 유류분은 얼마입니까? 1억 원의 절반인 5천만 원이겠죠? 자, 그럼 방금 언급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 방금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이 5천만 원이라고 계산했죠? 그것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 얼마 받았죠? 3천만 원은 이미 받았죠. 자,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빼봅시다. 그럼 2천만 원이죠? 이 2천만 원이 바로 유류분 부족액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래 내가 받을 수 있던 상속액 중에서 유류분으로 정한 금액 2분의 1, 그것이 바로 유류분이에요. 지금 자녀를 예로 들어서 2분의 1이지만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거든요. 이런 유류분에다가 내가 이미 상속받은 금액, 그것을 빼면 유류분 부족액입니다. 이 유류분 부족액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상 취득자에게. 아까 피상속인으로부터 공짜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한테 나 2천만 원 받아야겠어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실 수 있겠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원래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데 항상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원칙은 이래요.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입니다. 주식을 무상 처분했다면 주식을 반환해야 하고요. 부동산을 무상 처분했다면 부동산을 반환해야 하겠죠. 그게 원칙이에요.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할 수 있어요. 어떤 때?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혹은 재산 자체를 반환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 그냥 돈으로 주면 안 돼? 라고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가 합의했을 때 이때 돈으로 줄 수 있습니다. 방금 이 두 가지 정리되시죠? 무상 처분된 대상이 돈이 아니라 돈 이외의 재산이더라도 돈으로 반환할 수 있는 경우,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게 불가능할 때, 그리고 유류분권자와 합의했을 때,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자, 이제 물건이라고 지금부터는 계속 고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질문을 던지고 뒤에 답을 합니다. 문답 구조로 제시되고 있죠.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 즉 아까 재산을 공짜로 받은 사람이 원래 유족에게 토해내어야 되는 재산, 이것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그러니까 공짜로 받은 물건의 가치가 더 크고 내가 돌려줘야 될 금액이 더 작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얼마 헐어서 줄 수 있겠죠? 즉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이럴 때는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할 수 있다.
그 물건의 가치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보고요. 유류분 부족액이 한 2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100분의 20, 5분의 1이죠. 이 5분의 1만큼 그 유족에게 반환해야 하는 거죠.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겠죠.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합니다.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모평에 출제됐죠. 마지막 문단에서는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인 건 여전해요. 그런데 이 물건의 시가가 변동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역시 질문을 던져요.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이제 답을 합니다.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유류분의 취지는 누구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었죠? 상속인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즉 피상속인이 죽었을 때 그때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줬을 때 그때 1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이 1억 원이었던 이 물건의 가치가 2억이 됐어요. 그러면 1억으로 계산해야 되냐? 2억으로 계산해야 되냐? 상속 개시 당시 돌아가셨을 때 2억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다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공짜로 그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으쌰으쌰 노력해서 1억을 2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값을 띄워놨는데 내가 띄워놓은 값을 그대로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건 좀 억울하죠. 이때는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이쯤에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갈까요? 피상속인의 전 재산인 물건 하나가 있다고 봅시다. 이 물건은 1억 원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피상속인은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처분을 해버렸어요. 공짜로 줘버린 거죠. 이 줘버렸을 당시의 가격은 1억 원이었습니다. 자, 이걸 공짜로 줘버린 피상속인은 사망하고요. 원래라면 이 몫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상속인이 유류분을 요구를 하겠죠. 역시 편의상 자녀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녀의 유류분은 상속액의 2분의 1이었죠. 자, 그러면 자녀는 이 물건에 얼마를 가지게 됩니까? 5천만 원이겠죠. 이게 앞에서 계산했던 거고요. 우리는 마지막 문단에 나왔던 다른 조건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이 물건을 무상 처분했을 때는 이 당시의 가치가 1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줬던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 가치가 2억 원으로 껑충 뛰어버렸어요. 자, 이때 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일까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람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시가가 오르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자연스럽게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오른 것이다. 이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 상속 개시 당시, 즉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2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2억 원의 2분의 1인 1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1억이 이 상속인의 유류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산을 무상 취득한 사람이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해서 자기 노력으로 1억의 가치를 2억으로 높였어요. 이럴 경우는 이 2억이 아니라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 1억, 이 1억을 기준으로 상속인의 유류분을 계산하는 거예요. 1억의 2분의 1은 5천만 원이겠죠. 이 경우는 상속인의 유류분이 5천만 원입니다. 지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 물건을 몽땅 누구에게 줬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일부는 상속인에게 남겼다라고 볼 때는 그 남긴 금액을 여기서 빼야겠죠. 그 뺀 금액이 유류분 부족액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모평에 출제가 됐었죠.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방금까지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했고요. 이걸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유류분 부족액이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라고 나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상속 개시 당시에 그 물건의 시가가 2억 원이었다. 자, 그렇다면 지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인 2억에다가 5천만 원의 비율을 산정하는 거죠. 이 경우는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바로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지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문 살펴봤어요. 이 지문을 보시고 유류분 그리고 유류분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류분 중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문단 무상처분된 재산이 물건이었을 때 시가가 변동하면 어떻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을 하고 그 유류분 부족액을 바탕으로 어떻게 지분을 계산할까? 이것까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류분권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모의고사 변형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윗글과 일치하는 걸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유류분권은 피상속인의 자식들만 행사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을 보호하는 권리였죠. 그런데 자식들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있다면 자식들이 상속인이겠죠. 그런데 상속인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나 자식이 없다면 직계 존속,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직계 존속이 없다면 친척이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류분권은 자식들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피상속인은 사망 후 상속인의 유류분권 행사를 미리 차단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의 권리와 의무가 누구에게 간다?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어디에도 이걸 미리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3번 유류분권은 무상처분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한 즉시 적용할 수 있다. 무상처분자는 아까 재산을 맘대로 남에게 줘버린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줘버리는 즉시 상속인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유류분권이라는 것은 무상처분자, 이 사람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이 개시된 후에 적용할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칩시다. 아버지가 남에게 공짜로 재산을 줘버렸어요. 그 즉시 아버지 그건 제가 받을 수 있는 재산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자기에게 그 권리가 넘어왔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4번 유류분권은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까지 포함하여 산정한다. 정답이 4번이죠.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이었어요. 이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무상처분 행위가 아예 없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은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 거기에다가 무상취득자에게 이미 넘어간 재산, 이 두 개를 더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게 유류분이에요. 5번 무상취득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상속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무상취득자는 아까 공짜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상속자에게 자기가 받은 재산을 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런 내용은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죠.
상속자는 자기의 정당한 권리, 유류분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유류분을 일부 내어놓아라 라고 하면 무상취득자는 자기가 공짜로 받은 그 재산 중 일부를 헐어서 상속자에게 줘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풀어봤고요. 이 지문은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번호는 아무래도 4번, 계산이 필요한 이 번호였고요. 그 외의 문제 3개도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꼼꼼히 공부하셔야 될 것 같네요. 무상처분 행위에 따른 유류분권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공부할 분야는 독서 중에 기술 분야죠. 검색된 웹페이지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에 관한 지문입니다. 이번 9월 모평 중에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높았던 문제가 전부 이 지문에 딸린 문제였어요. 제일 높았던 문제는 댐핑인자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웹페이지들의 관계를 도식화한 문제, 그게 두 번째로 오답률이 높았어요. 그 문제에 관한 부분이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언급할게요. 이 지문은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우리가 어떠한 검색을 했을 때 다양하게 나오는 웹페이지들이 어떤 순서대로 나란히 있는 걸까? 어떤 거는 앞에 보이고 어떤 거는 맨 뒤에 가 있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웹페이지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을 설명한 지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런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중요도와 적합도라는 것을 검색 엔진이 고려한다라는 걸 간단히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인덱스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검색 엔진이 자기가 웹페이지 순서를 따라락 보여주기 위해 이걸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나름의 비밀 병기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인덱스예요. 자기 일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미리 갖고 있는 문서라고 보면 이해하시기 쉽겠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중요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웹페이지 순서들을 결정하거든요. 그 중에 적합도에 앞서서 중요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댐핑인자도 같이 설명해야 되거든요. 중요도와 댐핑인자 같이 묶어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맨 마지막 문단에서는 적합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웹페이지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죠. 다양한 기준 중에서 중요도와 적합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는 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합시다. 인터넷 검색 엔진은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찾아 화면에 보여준다. 내가 입력한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어야 관련이 있겠죠. 웹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수백 개가 넘는 항목 중에 대표적인 항목으로 중요도 그리고 적합도가 있겠죠. 그 웹페이지가 가지는 중요도 그리고 내가 검색한 단어에 맞는 적합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순서를 정한다는 거죠. 두 번째 문단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덱스라는 걸 마련해 놓습니다. 인덱스는 웹페이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작성해 놓는 건데요. 내가 어떤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그제서야 만드는 게 인덱스가 아니라 미리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인덱스는 단어를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목록인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페이지도 들어가 있고 단어의 빈도수도 들어가 있고요. 웹페이지의 중요도도 여기에 함께 기록이 됩니다. 웹페이지의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중요도와 적합도를 살펴보는데 그 중에 중요도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바로 인덱스에 기록되어 있다.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맞다라고 선택한 선지가 뭐냐면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검색한 결과를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낸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많이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선지는 틀린 선지죠.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는 알파벳 순인데 인터넷 검색 엔진이 알파벳 순으로 웹페이지를 나타내는 건 아니죠. 검색 엔진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그 중에 중요도와 적합도도 고려해서 순서를 정할 뿐이지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인덱스는 그냥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목록, 검색 엔진이 갖고 있는 정보. 세 번째 문단 볼게요. 중요도는 웹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웹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거니까 그 값이 클수록 중요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값을 어떻게 측정한다? 링크 분석 기법을 통해서 측정한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웹페이지 A가 있습니다. 이 A의 값은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 A라는 페이지를 다양한 페이지가 링크해 놓겠죠. 이 다양한 페이지들을 타고 A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주는 중요도, 여기에서 주는 중요도, 여기에서 주는 중요도 이걸 모두 합하면 웹페이지 A의 중요도가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은 A를 링크한 다른 페이지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A의 중요도가 올라갈 확률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들에 균등하게 나눠진다. 이 A라는 웹페이지도 다른 페이지들을 링크하고 있겠죠. 예를 들어 A가 받은 중요도가 총 9라고 봅시다. 그리고 A가 3개의 웹페이지들을 링크하고 있어요. 그럼 이 9를 똑같이 나누어서 준다는 말이죠. 이 말을 여기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어요. 즉 A의 값이 4예요. 그리고 A가 2개의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된다면 A의 값은 유지되면서 두 웹페이지에는 각각 2가 보내진다. 나누어서 똑같이 보낸다는 거죠. 하지만 두 웹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2에다가 댐핑 인자를 곱한 값이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오답률을 많이 보였던 문제의 답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아까 A라는 웹페이지의 중요도가 4라고 가정을 했었고 이 A 웹페이지는 2개의 페이지를 링크한다라고 알아봤었죠. 그리고 똑같이 보낸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2, 여기에는 2 이렇게 보내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보내는 값은 2가 아니라 2에다가 댐핑 인자를 곱한 값을 보낸다는 거죠. 댐핑 인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거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 여기까지 읽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것을 반영한 값이에요. 좀 헷갈리게 문장을 제시한 느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댐핑 인자는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사용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인데 대부분 1 미만의 값을 가진대요. 뒤에 한 번 더 읽고 정리할게요.
댐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까 A가 2개의 웹페이지들을 링크해 놨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댐핑 인자가 같은 거죠. 가령 그 비율, 여기서 말하는 그 비율은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겠죠.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인데 댐핑 인자가 0.8이에요. 자,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일 때 댐핑 인자가 0.2면 몰라도 0.8이죠.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는 비율과 댐핑 인자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웹페이지를 읽다가 이동하는 비율이 높으면 댐핑 인자가 큰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쉬웠을 텐데 우리 지문에서는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했다 이렇게 한 단계 꼬아서 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지 못했어요.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의 정답이 뭐냐면요.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댐핑 인자가 커진다. 이게 옳은 선지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이동하는 비율이 커지면 댐핑 인자가 커진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웹페이지에서 각 웹페이지의 균등하게 중요도를 나누고 그 중요도에 댐핑 인자를 곱한 값이 실제로 여기에서 링크한 웹페이지에 도달하는 중요도입니다. 댐핑 인자는 1 미만의 값을 가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A에서 보낸 중요도보다 실제 도달하는 중요도는 작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는 댐핑 인자가 0.8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까 2에다가 각각 0.8을 곱해서 1.6을 받게 되는 겁니다. 웹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 값이 각 웹페이지의 중요도입니다. 아까 A에서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연결이 됐는데 이 페이지는 A 말고도 다양한 곳에서 주겠죠. 이 모든 것을 다 더한 값이 이 웹페이지의 중요도가 되는 거죠. 웹페이지들을 연결하는 링크는 변할 수 있죠. 그래서 검색 엔진은 주기적으로 웹페이지의 중요도를 갱신합니다. 이 중요도를 갱신해서 어디 기록해 놓는다고요? 인덱스에 기록해 놓습니다. 자, 그 밑에 적합도 하나 남았죠?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페이지를 찾습니다. 아까 인덱스에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페이지를 미리 갖고 있다고 앞에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래라는 단어를 쳤을 때 그걸 갖고 있는 웹페이지들을 짠 하고 보여주는 거죠. 자, 적합도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적합도는 이것들을 반영해서 결정을 합니다. 적합도의 개념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아까 중요도를 설명한 개념을 봤을 때 적합도는 웹페이지들의 적합성을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요. 적합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페이지의 수, 웹페이지의 글자 수, 이런 것들을 반영한 식을 통해서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단어의 빈도는 어떻게 반영될까? 자, 내가 혹등고래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이 단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 페이지에 많이 나올수록 적합도가 커져요. 그리고 단어가 포함된 웹페이지의 수, 혹등고래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웹페이지들의 수가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져요. 그 말은 내가 다른 웹페이지들이 잘 싣고 있지 않은 독특한 주제를 싣고 있다면 다른 경쟁이 되는 웹페이지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적합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웹페이지의 글자 수는 어떻게 될까? 현재 웹페이지들의 글자 수가 전체 웹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즉 웹페이지에 실린 글이 간결할수록 적합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중요한 정보 없이 쓸데없이 막 글만 길고 이런 웹페이지들은 적합도가 높지 않은 거죠. 단어의 빈도는 많이 나올수록 단어가 포함된 웹페이지의 수는 적을수록 웹페이지의 글자 수는 적을수록 간결할수록 적합도가 올라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적합도가 결정되는 거죠. 검색 엔진은 앞에서 이야기한 중요도, 방금 살펴본 적합도, 그리고 그 외에도 수백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것들을 적절한 비율로 합산해서 화면에 나열되는 웹페이지들의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앞부분에는 모의평가 변형 문제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변형 문제 1번 한번 풀어봅시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된 적합도는 인덱스에 저장된다. 자, 쉽게 그냥 대충 보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하는 건 적합도가 아니라 중요도였죠. 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맞는 답 점검해 봅시다. 인덱스를 빨리 작성하는 이유는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를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 문단에 첫 번째 문장에 그대로 나와 있죠. 빠른 시간 내에 보여주기 위해서 인덱스를 미리 작성한다. 3번. 해당 웹페이지를 링크한 페이지가 많을수록 웹페이지의 중요도가 커질 확률이 높다. 중요도는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 그러니까 해당 웹페이지를 링크한 페이지가 많을수록 중요도가 커질 확률이 크겠죠. 4번. 웹페이지 사용자들이 링크를 통해 이동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댐핑 인자가 작아진다. 이동하는 확률이 크면 댐핑 인자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런데 이동하는 비율이 낮다라고 했으니까 댐핑 인자도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하는 비율, 댐핑 인자의 값, 비례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5번. 한 웹페이지에서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로 보낸 중요도에 댐핑 인자를 곱하면 원래 보낸 값보다 항상 작아진다. 댐핑 인자는 1 미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값을 곱해도 원래 보낸 중요도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이 지문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산수 문제일 수 있는데 그 부분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게 9월 모평 문제 그대로거든요. 여기 웹페이지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동그라미들은 각각의 웹페이지고 이 화살표는 링크했다라는 걸 가리키죠. A를 링크한 웹페이지는 B와 D가 있고요. B를 링크한 웹페이지는 E가 있죠. 이렇게 중요도를 보낸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댐핑 인자는 0.5로 고정되어 있어요. 댐핑 인자가 0.5라는 것은 이 웹페이지에 머무는 사람의 비율, 그리고 이 웹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사람의 비율이 반반 같다는 뜻이죠. 그리고 D와 E의 중요도는 16으로 고정을 해 두었어요. D도 16이고요. E도 16입니다. 여기까지만 제시를 해도 우리는 각각의 중요도를 알 수가 있죠. 자, D의 중요도는 16이에요. 자, 16인 이 중요도는 A에만 전달되겠죠? D는 A만 링크하고 있으니까요. 16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댐핑 인자를 곱해서 전달하죠. 0.5 절반이기 때문에 이 16에다가 0.5를 곱한 값인 8, 절반인 8을 보내게 되죠. A는 D한테만 중요도를 받는 게 아니라
B한테도 받고 있어요. 자, 그럼 B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도 한번 손을 댑시다. E의 중요도는 16으로 고정되어 있고 E는 B만 링크하고 있어요. 자, 그럼 16을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역시 16에다가 댐핑인자 0.5를 곱해서 8을 전달하게 되겠죠. B는 중요도를 받을 수 있는 웹페이지가 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8은 그대로 B의 중요도가 되는 거예요. B의 중요도는 8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B 웹페이지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볼까요? B는 A와 C를 링크하고 있어요. 이 8을 공평하게 나눠서 4씩 보내야겠죠. 그런데 이 4를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댐핑인자 0.5에 곱해서 보내야겠죠. 그래서 그 절반인 2를 전달하게 됩니다. C는 중요도를 받을 수 있는 웹페이지가 B밖에 없기 때문에 C의 중요도는 2로 결정이 되죠. A는 D에서 전달한 중요도 8, B에서 전달한 중요도 2, 이것을 합한 값인 10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각 웹페이지의 중요도를 살펴봤어요. 자, 방금 계산한 이런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도 출제가 됐었죠. 예를 들면 E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된다.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진다.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되긴 했는데 여러분은 이거 기본적인 것만 염두에 두시면 헷갈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것에 관해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도 이거 변형 문제거든요. 싣고 있고요. 이 변형 문제 말고도 다르게 변형한 문제도 출제되어 있고 서술형에도 역시 변형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지문 해설 영상 그리고 독서 파트 해설 영상 전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상은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나무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자료들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